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의 가족이 참극이 발생하기 2주 전 안인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만 거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인득은 지난달 도로에서 둔기를 들고 소란을 피웠고 가족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신병원에 입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힘들다며 거절했습니다. 가족들은 당시 안인득의 조현병이 심해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안인득은 이미 10년 전부터 스스로를 사회에서 격리시킨 기록도 나왔습니다. 지역 공장에서 일하다가 허리와 팔을 다쳤는데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2010년에는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폭력적인 이상 행동을 보였지만 안인득의 정신질환 기록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치단체 복지담당 부서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오후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그제 체포돼서 이틀 연속 조사를 받은 윤 씨는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년 전 분당 차 여성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고를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사 2명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병원에서 신생아를 실수로 떨어뜨린 뒤 아이가 숨지자 관련 증거를 없애고 허위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난 불은 외관 공사를 위해 설치한 전기 공급 장치에서 전기 과부하로 시작됐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성당 건물의 안전이 확보가 되면 현장 정밀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열두 살 초등학생과 시각장애를 지닌 고3 여학생, 그리고 70대와 60대, 50대 주민이 이른 새벽 화재를 피해 아파트를 빠져나오다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다른 주민 15명도 다쳤습니다. 살아남은 유족과 주민들은 외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인 안인득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살인과 방화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네, 이 사건을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성을 가족들도 더 이상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했지만 환자 동의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역사회의 관계기관 곳곳에서 이런 사람들을 연계해서 관리하는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석찬 기자가 첫 소식 전합니다. 범인의 친형 안모 씨는 동생이 저지른 죄에 울먹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형이라는 이유로 저도 피해자입니다. 이때까지 피해자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며 가슴을 칩니다. 안 씨는 지난달 동생이 도로에서 둔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최근 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 동의 없이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범인은 조현병이 심해져 가족들에게도 행패를 부리는 상황이어서 동의를 받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해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위임장을 받아오셔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저희 절차가 그래요. 다른 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에게, 검찰은 법률구조공단으로 책임을 미뤘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둔 자치단체 역시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관공서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결론적으로는 답을 못 내렸다는 거, 답을 안 줬다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러는 사이 2주가 지났고 동생의 병세는 더 나빠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번 참극은 무심함이 부른 인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범인은 이미 10년 전부터 스스로를 사회에서 격리시켰습니다. 그 기록을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자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범인 안인득이 사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건 10년 전부터입니다. 이 과정이 2011년 11월 안 씨가 신청한 기초생활수급 관련 문서에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안인득은 지역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와 팔을 다쳤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 나온 뒤 실직 상태에 빠졌고 집도 없이 차에서 생활하며 스스로 사회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겁니다. 2010년엔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받았고 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받았습니다.
안 씨는 집행유예자인 것이 알려지기를 꺼려하며 비밀 유지를 당부했다는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당시 정신적 충격으로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9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때 편집성 정신분열증, 즉 조현병 진단을 받습니다. 보니까 정신분열증이 이제 옛날에 신청했던 기록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여서 사회 복귀도 힘들어졌습니다. 당시 안 씨의 근로능력 평가 점수는 22점으로 근로능력 없음에 해당합니다. 사회부 적응이 도드라졌던 만큼 이후 이상행동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서류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지자체 복지담당 부서에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희생자들 중에는 할머니와 손녀가 숨지고 아이 엄마는 중상을 입은 가족도 있죠. 아이의 아빠는 불이 났다는 소리에 이웃집 문을 두드리면서 대피를 도왔는데 정작 자신의 가족은 지키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합동 분향소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와 배승주 기자가 차례로 보도해드립니다. 아파트 4층에 살던 금모 씨는 사고 당일 불이 난 걸 느끼고 가족들을 먼저 1층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어 아직 잠에서 깨지 못했을 이웃들을 생각해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깨웠습니다. 대피를 모두 도운 뒤에야 아파트 아래로 내려간 금 씨는 참혹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무사히 대피했을 거라 생각했던 아내와 딸 그리고 어머니가 범인의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그 불난 집에 불난 줄로만 알지 그 밑에 사람이 그런 짐승이 기다리고 있지는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금 씨의 가족들은 같은 층에 살던 범인 아닌 듯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더구나 안 씨의 형부와 금 씨는 10대 때부터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두 사람이 만나 범인 안 씨의 병에 대해 상의하기도 했습니다. 죽은 한테 엊그저께 용돈 주고 너무나 밝은 모습이었고 그 친구 때문에 그 딸 때문에 내가 지금도 눈물 나오려. 기구한 운명을 마주한 두 사람은 그저 자책하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잘하는 거지. 부모 닮은 건가. JTBC 오효정입니다. 보고 싶다 다시 돌아와 달라는 메시지가 게시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학교 6학년 금모양을 잃고 충격에 빠진 아이들을 위해 중앙복도에 마련된 추모 공간입니다. 금양을 잘 알지 못하는 저학년 아이들도 추모의 글을 올리고 국화를 그렸습니다. 친구의 믿기지 않은 죽음에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불안에 떨며 울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6학년 110여 명 가운데 80명가량이 그제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학교는 수업을 미루고 오늘부터 심리치료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심리적으로 그게 돼 있는지 그걸 지수를 측정해가지고. 참극이 일어난 아파트 주민들도 극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웃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예, 문 밖에 나오기가 너무 겁이 나요. 무슨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했거든요. 선생님, 드시고 손이라고 걸려. 합동 분향소에는 희생자 5명의 영정 사진이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조문객의 탄식과 울음소리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검찰 김학의 의혹 수사단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가 구속될 경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은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한 혐의는 사기와 알선 수재, 공갈 등 3개입니다. 뇌물과 성범죄 관련 혐의는 일단 제외했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가 과거 회사를 운영하며 최소 수억 원대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전 간부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조사 대상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있는데 이르면 오늘 안에 구속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윤 씨가 구속될 경우 수사의 본류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에 대해서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수사단은 윤 씨로부터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성범죄와 뇌물 의혹에 대해 진전된 진술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체포된 이후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 수사에서 끝냈어야 할 사건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검찰 김학의 의혹 수사단은 어제 대통령 기록관과 경찰청 정보국, 서초경찰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과거 김 전 차관을 수사했을 때 청와대가 방해를 했는지 본격적으로 확인에 나선 겁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수사단이 압수수색한 곳들은 모두 청와대의 외압 의혹과 관련돼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과거 수사 과정을 전부 들여다보고 수사를 방해한 흔적이 있는지 찾겠다는 겁니다. 먼저 서초경찰서는 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폭행과 간통 관련 수사를 처음 시작한 곳입니다. 이후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은 관련 혐의를 내사하다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를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단은 경찰이 입수한 첩보나 내사 기록은 물론 수사관들의 이메일도 압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 경찰이 문제의 김학의 동영상을 언제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내정되기 전인 2013년 3월 초 청와대에 알렸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도 임명했고 이후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임명된 뒤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세종시의 대통령 기록관도 나흘째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차관 관련 자료를 언제 처음 만들었는지, 이후 청와대의 논의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파악하려는 겁니다. 당시 경찰 수사 지휘부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언급한 기록이 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분당 차 여성병원에서 3년 전에 있었던 신생아 사망 사건, 전말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죠. 의사의 실수로 떨어뜨린 아이가 숨지자 이 실수를 부모에게는 숨기고 사망진단서의 사인이 병사로 기록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였는데요. 사고 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 산부인과 주치의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이 어젯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병원의 조직적인 은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생아 사망 사고를 은폐한 의혹을 받는 분당차 여성병원 의사 2명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 병원에서 신생아를 실수로 떨어뜨린 뒤 아이가 숨지자 관련 증거를 없애고 허위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병원 내 지위와 지난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는 한 레지던트가 제왕절개 수술로 갓 태어난 아기를 받아 급히 옮기다 넘어지면서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곧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아기의 뇌 초음파 사진엔 두개골이 부러지고 피가 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이 사진을 삭제하고 사망진단서에 외부 요인이 아닌 병으로 숨졌다고 썼습니다. 부원장 등 다른 의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진료 기록을 조직적으로 없애려 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병원은 사고 사실을 아이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고 아이는 부검 없이 화장됐습니다. 산부인과 주치의 등이 구속되면서 병원이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했는지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에 불이 나고 또 첨탑은 무너져 내렸지만 전체가 불에 타지는 않았다며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성당 외관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장치에서 전기 과부하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한편 5년의 복구 기간 동안 임시 성당을 세우는 방안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프랑스 당국이 성당 화재 원인으로 전기 회로 과부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수 공사를 위해 성당 지붕 쪽에 설치된 비계의 전기 회로에 이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간이 엘리베이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이상이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담당한 회사 측은 이러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성당에서 8m 정도 떨어져 있고 안전 규정도 모두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 현장에 있던 직원들도 화재 당일 전기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당국은 복구 기간에 대성당을 대신할 임시 성당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건물을 통해 가톨릭 신자들과 관광객들을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목재로 만들어질 임시 성당은 대성당 복구 기간인 5년 동안 시민들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의 공모 의혹,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뮬러 특검 임명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이 끝장났다고 한 발언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뮬러 특검이 직접 의회에서 증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내 대통령직이 끝장났다. 나는 망했다. 모두 448쪽 분량의 러시아 특검 보고서의 가장 극적인 부분은 로버트 뮬러 특검 임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었습니다. 2017년 5월 세션스 법무장관의 보고를 받곤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있느냐며 털썩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뒀느냐? 당신이 날 보호해야 하지 않느냐며 세션스에게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해임한 코미 전 FBI 국장과 친한 데다 강직한 뮬러가 대통령직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고서는 코미에게 러시아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가 결국 해임한 점, 뮬러 특검의 해임을 시도한 점 등 10가지 사법방해 의혹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유보 결론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임 오버라고 적힌 왕자의 게임 패러디 포스터를 트윗에 올렸습니다. And they're having a good day. I'm having a good day too. It was called No Collusion, No Obstruction. 민주당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 팀이 보고서를 사전 검토했다며 뮬러 특검의 의회 증언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종결로 법적 위기는 넘겼지만 뮬러의 의회 증언으로 정치 공세는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조코 위도도 현 대통령이 사실상의 승리 선언을 했습니다. 야권 후보의 10%포인트 이상 앞서면서 과반 이상의 표를 얻은 것으로 나온 표본 개표 결과를 인용하면서입니다. 야권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여론조사 기관의 표본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코위 현 대통령이 54.5%를 득표해 야당 후보인 프라보어를 10%포인트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본 개표는 조사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 허가를 받아 표본 투표함을 실제로 개봉해 조사하는 비공식 집계 방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공식 개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면서도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의 프라보어 후보도 자체 조사 결과 자신이 62%를 득표했다며 승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집계 결과와 다르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공개적으로 선거 불복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프라보어 후보는 지난 2014년 대선에서도 당시 조코위 후보에게 6.2%포인트 차이로 졌을 때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패한 적이 있습니다. 프라보어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현지 시간 19일 자카르타 시내에서 야권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는 기념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칫 조코위 지지자들과 충돌해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수는 약 1억 9,200만 명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택한 나라 중에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또 수천 개의 섬에서 투표용지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공식 개표 결과는 다음 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국민의당 출신 이태규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 90여 명이 어제 비공개로 모임을 갖고 손학규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손 대표 사퇴 이후 창당 정신으로 돌아가고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KT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 2명이 부정 인사청탁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KT 홍고객 부문 채용에 지인 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했는데 전형 과정에서 탈락권 점수를 받았지만 점수 조작으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임박한 가운데 러시아를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어제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을 만났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주요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주말에도 영업을 하는 은행 탄력 점포가 올해 250여 개 새로 늘어납니다. 또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 때가 있죠. 방문 예약 제도도 확대가 됩니다.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는 늘어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을 위한 대책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것도 어제 발표된 소비자 보호 방안인데요. 홈쇼핑 등을 통해서 보험 상품같이 금융 광고를 생방송으로 하는 것도 없어집니다.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 단계를 거친 녹화 방송만 앞으로는 허용이 됩니다. 옛 감성을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는 젊은 층을 공략하는 상품들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소주 원조 브랜드로 불리는 진로도 그런데요.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과거 디자인을 복원하는 동시에 현대적 감각을 더했다는 설명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였습니다. 검역 탐지견으로 일하던 복제견을 데려가 잔혹한 동물 실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이병천 교수에 대해 대학 측이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켰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한 동물에 대한 실험은 금지돼 있습니다. 서울대는 이 교수의 실험 동물자원 관리 원장직도 정지시켰습니다. 흡입할 경우 환각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른바 해피벌룬이라고 불리죠. 아산화 질소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800차례 가까이 흡입했고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수차례 접촉 사고도 냈습니다. 지난 2017년 처벌 규정이 생긴 이후 첫 번째 구속자입니다. 어젯밤 9시쯤 경북 영주시 한 단독주택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50대 여성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의료용 산소통 3개가 발견됐는데 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는 피해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소방당국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180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는 41위였습니다. 지난해보다 2단계가 올랐습니다. 한국 언론 자유도는 2006년 31위를 기록한 뒤 10년 동안 침체기를 겪다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신작으로 요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다음 달 열리는 올해 칸 국제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에 초청이 됐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칸에 진출하는 건 이번이 벌써 5번째고요. 경쟁 부문은 영화 옥자에 이어서 이번이 2번째입니다. 5.18 기념재단이 올해 5.18 문학상 본상 수상작으로 황정은 작가의 소설집 디디의 우산을 선정했습니다. 애도의 문학, 기억의 문학으로 불러도 좋을 것이라는 심사평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4월 15일입니다. 1960년 학생 시민들이 중심 세력이 돼서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민주주의 운동 4.19 혁명 기념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이 열릴 예정인데요. 올해는 7년 만에 4.19 혁명 유공자 40명에 대한 포상을 할 예정입니다.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오늘 임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이라서 또 한 번 여야 간의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오늘 당 윤리위원회를 엽니다. 결정이 계속 미뤄졌었던 5.18 관련 망언을 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합니다. 또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켰죠. 차명진 전 의원, 또 정진석 의원의 징계 문제도 오늘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오전 중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오후 들어 보통 수준 회복하겠고요. 연일 이어지던 낮더위는 오늘 평년 기온을 밑돌며 잠시 해소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아침까지, 남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뿌연 하늘에 곳곳 안개까지 짙은데요. 경기 남부와 충남, 또 전북 등지에서 가시거리 500m 미만으로 짧아져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광주가 21도, 대구는 16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북한도 평양이 19도, 함흥이 16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서 평년 수준으로 포근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관련해 그동안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죠.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서울 강남역 살인 사건 등이 계기가 됐습니다. 외래 치료 명령제를 포함해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들인데 제대로 작동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인득은 2015년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퇴원할 때 병원장은 지자체에 치료 명령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시행되진 않았습니다. 외래 치료 명령 제도가 시행된 건 지난해 13건, 재작년엔 4건에 불과합니다. 매뉴얼도 이미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찰관, 소방, 응급대원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단순 사건 처리와 치료에 그치지 말고 정신질환에 대한 조치도 하자는 겁니다. 응급 입원을 시킬 정도로 심각하지 않더라도 지역 센터에 연계하도록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관리할 컨트롤 타워는 무력했습니다. 안씨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게는 100명씩 관리하고 있는 센터 직원들이 등록하지 않은 환자를 찾아 나서길 바라긴 어렵습니다. 안씨와 같은 급성기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적지 않습니다. 가족들마저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친형을 30년간 수발해온 김모 씨도 그랬습니다. 한여름에도 방문을 열어놓고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명의 위협감을 항상 가지고 사는 것이 이 환자 가족들의 운명입니다. 예방제도가 유명무실하다 보니 결국 증세가 나빠질 때 위험은 가족이 떠안게 됩니다.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고 협조적이지 않을 때 상당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입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제도가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런 서비스에 등록하고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평소 안인득의 위협적인 행동에 주민들은 LH 본사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입주민을 제재할 수단은 없었고 오히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집을 옮겨야 하는 현행법에 허점이 있습니다. 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청원입니다. 주민에게 해를 끼친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진주의 아파트 단지는 LH가 30년간 장기로 집을 빌려주는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유가족과 주민들은 안인득을 여러 차례 경찰서에 신고하고 LH 본사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현행법상 자기 집이 있는 게 드러나거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의 경우에만 LH가 입주자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란을 피우고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범죄 피해를 본 입주민이 LH에 요청하면 다른 지역 임대아파트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를 본 사람이 집을 옮겨야 하는 구조인 겁니다. 이런 허점에 비판이 커지자 LH는 고의로 이웃에게 해를 끼친 입주민을 내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보낼 대상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경우 더 큰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의사, 복지기관과 함께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5명이 목숨을 잃고 15명이 다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제대로 치료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현병과 강력범죄의 연관성이 또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조현병에 대해 무조건적인 공포심을 갖기보다는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한조현병학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이정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조현병이 과연 무엇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조현병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마음의 병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마음의 병은 아니고 도파민을 비롯한 이 뇌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으로 생기는 뇌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이라는 명칭은 기존의 정신분열병으로 불렸었는데 2011년에 개정이 된 것이고요. 조현이라는 단어는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는 뜻인데 환자들이 이제 현악기의 줄이 조율되지 않았을 때 같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조현병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주요 증상이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같은 증상들인데요. 이러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조현병으로 진단이 되고 예후가 좋지 않지만 조기에 진단을 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사회로 복귀할 수도 있는 그런 관심이 필요한 병입니다. 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의 경우에 지방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팔과 허리 등을 다쳤는데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 이후에 뭐 여러 차례 정신적인 충격도 받은 것 같은데 이것이 조현병의 발생과 뭐 연결돼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조현병이 흔히 뇌병이라고 말을 네. 하지만 사실 스트레스가 분명히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발생 자체도 조금 기여를 하고 증상이 악화되고 더 나빠지는데 분명히 스트레스가 관여될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이 악화시킬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네. 자, 조현병 그리고 강력범죄 이 연관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게 정말 연결돼 있는 것이냐, 실제로 조현병 때문에 이런 강력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사실 근데 대부분 꾸준히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이게 공격성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네. 환자들 실제로 보시면 실제로 좀 온순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숙하게 보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일부 환자들이 증상 때문에 이제 폭력성을 드러내고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 실제로 좀 재범 위험도 높은 경우가 많아서 특별히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강력범죄에서도 보면 조현병 환자들이 일으키는 범죄는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적은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아마 예측 불가능한 부분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병 환자들은 많은 경우 이제 피해망상 같은 증상을 네. 보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를 감시하고 해치려 한다는 증상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한테도 폭력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이런 공포심을 가지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안인득의 경우에 2015년 이후에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안인득의 증상은 현재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의자가 이제 치료를 계속 받지 않으면서 네. 증상이 점점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로 증상이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뭐 인분을 추적하거나 층간소음 신고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주로 많이 보이는 피해망상 환청 증상을 생각을 네. 하고요. 처음에는 증상이 크지 않았지만 계속 다툼이 커지면서 진짜로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점점 망상이 강화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안인득의 가족들이 이번 참극이 발생하기 2주 전쯤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 정도로 병세가 심해졌기 때문인데 그런데 병원에서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2017년에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증상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해칠 만한 위험이 명백하지 않으면 본인 동의 없이는 진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태를 봤을 때는 진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좀 위험성이 커지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환자 본인의 인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법령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자 그렇다면 그 대책 중에 하나로 외래 치료 명령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외래치료 명령제는 이제 환자가 퇴원하는 경우 1년 내 범위에서 외래치료를 받도록 하는 네. 것인데요. 중요한 게 보호자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회에 출석도 해야 되고요. 사실 보호자가 많은 경우에 환자의 어떤 보복이나 그런 게 줄었기 때문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외래 치료 명령제는 본인의 동의는 상관없습니까? 예, 본인의 동의 상관없고 보호자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아하. 근데 보호자 동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도가 좀 유명무실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생활에 바쁘시다 보니까 네. 뭐 출석이나 이런 부분 좀 게을리하시게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같이 사셔야 되는데 환자가 나중에 또 폭력성을 보인다거나 그런 부분 우려되기 때문에 많이 꺼려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도 보면 말이죠. 그 전에도 뭐 계속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안인득의 정신질환 기록이 지역 건강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도 이런 환자분들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을 하도록 권유는 드리고 있는데 네. 그게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한 30% 정도만 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이 센터에서도 직원 한 명이 100명 정도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데 등록이 되더라도 관리가 좀 어려운 네.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대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결국 법적인 기반이 좀 바뀌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환자의 어떤 입원을 치료를 강제를 하거나 외래 치료를 강제하는 주체가 많은 경우 보호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호자가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 부분이고 환자 보복이나 이런 것들이 무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미권 국가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에 법원이 그 부담을 안아서
치료를 강제로 할지를 결정을 하고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 제도적 이런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또 정신질환 그 병력을 숨긴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조현병은 약 1%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자들 우리나라 따지면은 한 50만 명 정도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 보험공단 데이터를 보면 10만 명 정도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수 많은 환자들이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 않고 치료받지 않은 상태로 지내고 계신 걸 생각을 합니다. 네, 고 임세원 교수가 정신질환자로부터 피습을 당해서 사망한 사건 이후에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대책들도 많이 마련되고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병원에서 실제로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고 계시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임세원법 이후 그 제정은 됐지만 아직까지 공표가 되지는 않아서 체감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사실 임세원법도 이제 환자가 퇴원했을 때 그 정보를 지자체나 이제 센터에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에도 사실 환자 동의가 없으면 좀 그 전달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앞에서 무조건적인 공포심을 갖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강남형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조현병 하면 좀 폭력성 이런 식으로 인식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 개정되면서 조현병에 대한 어떤 조기적인 치료나 미리 개입하는 부분이 어려워지기 때문인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 치료가 꼭 이게 인권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병을 치료해서 좀 그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구속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의 주요 혐의는 상대 여성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단체 대화방에 그 영상을 유포한 것이죠. 그런데 경찰이 정 씨와 주변 인물들의 성폭행 정황을 파악하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대화방 내용과 피해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대화방 내용은 그냥 그대로 공개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최대한 순화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규 기자입니다. 정준영 씨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이 확인한 특수 강간과 준강간 정황은 2건입니다. 경찰은 먼저 2016년 정 씨를 포함한 남성 4명이 술 취해 의식 잃은 여성 1명을 성폭행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 A 씨는 정 씨와 가수 최종훈 씨 등 남성들과 술을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끌려가다시피 호텔방으로 갔다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남자들이 속옷을 찾아보라며 조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방 안에 정 씨와 가수 최 씨, 프로듀서 허모 씨, 일반인 김모 씨 등 4명이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A 씨가 피해 사실을 주장한 날 정 씨의 단체 대화방입니다. 정 씨는 어제 종훈이와 돌아가며 성관계를 했는데 다른 2명은 숨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대화방에 다른 사람들도 방 안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허 씨의 경우 김 씨와 나는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다고도 말합니다. 정 씨 대화방에는 또 다른 성폭행 정황도 등장합니다. 일반인 김 씨가 유명 연예인 오빠 권모 씨의 성추행 영상을 촬영했고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겁니다.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기억을 잃었는데 일어나보니까 밤이었고 그러니까 기억나는 건 없는데 B 씨는 당시 권 씨는 물론 김 씨에게도 성폭력을 당했다며 지난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과 당시 대화방 대화 내용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경찰의 피해를 호소한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사건 당시 기억이 갑자기 끊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정준영 씨 단체 대화방에는 수면제를 사용했던 정황이 등장합니다. 경찰은 정 씨를 비롯한 대화방 참여 남성들이 약물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범행 당시 약물 사용하신 거 맞으십니까? 정준영 씨는 성관계 불법 촬영 당시 약물을 사용한 적 있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갑자기 기억이 끊겼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가 유난히 술을 잘 마시는데 주
두세 잔 먹고 잠이 든 거예요. 길에는 단 한 명도 술한 애들이 없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여성에게 건네는 술은 항상 남성이 따랐다고도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계속 그 남자들이 술을 타면 뻘쭘 여자들이 마시고 걔네가 걸렸어도 걔네가 탄 술 걔네가 마시고 이랬는데 대화방에 유포된 영상에 따르면 남성들은 여성을 여러 곳에 데리고 다니며 성행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정작 여성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 씨도 어딘가에 부딪혔는지 뒤통수가 부어 있었는데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묻기도 힘들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B 씨의 경우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영상을 확인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입고 있던 옷이랑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수행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 실제 정 씨 단체 대화방에도 수면제를 사용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의식을 잃자 성관계하고 이를 불법 촬영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대여섯 명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며 약물 사용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세 개 나라 순방 관련 소식. 첫 나라인 투르크메니스탄 일정은 마쳤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주도를 해서 세운 가스화학단지에서 또 다른 협력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나라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문 대통령은 오늘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현지에서 이서준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함께 티아니 가스화학 플랜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대규모 가스화학 단지이자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현대 ENG, LG 상사 등 우리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건설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정책 금융기관, 양국 정부 등 양국의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이루어낸 성공적인 협력 모델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이곳에서 만든 카펫을 문 대통령에게 선물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비자 문제 해결과 한 투르크멘 직항로 개설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앙아시아 두 번째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우즈베키스탄 의회에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JTBC 이서준입니다.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2% 중반의 마지노선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올 초 2.6%에서 이번에 2.5%로 낮췄습니다. 한은은 나라 돈이 더 풀리면 하반기에는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봤는데 추경안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내렸습니다. 지난 1월에 발표한 2.6%보다 0.1%포인트 낮춘 겁니다. 정부의 전망치 2.6에서 2.7%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글로벌 성장세가 약화된 가운데 최근 수출과 투자의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점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상반기 설비 투자는 지난해보다 5.3% 줄고 건설 투자도 6.4% 감소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수출은 2분기 들어 좀 나아지겠지만 증가폭은 1.4%에 그칠 것이란 예상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는 경기가 차츰 회복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돼 나라 돈이 더 풀릴 것이란 게 근거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수출과 투자의 부진 완화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당정 협의를 열고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에다 미세먼지 대책, 여기에 경기 활성화 예산까지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경기 관련 예산은 총선용 퍼주기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다음 주에 미국에서 출시가 되는데요.
화면 불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시를 앞두고 미국에서 미리 써본 사람들이 화면이 꺼지는 결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화면 보호막을 사용자가 강제로 제거해서 생긴 문제라고 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고장 원인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화면 일부가 까맣게 변했습니다. 화면 절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품 일부도 깨졌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 기자가 트위터에 올린 사진입니다. 미국 CNBC 기자는 폴더블 스마트폰 화면에 검은색 줄이 가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모두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입니다. 오는 26일 미국 출시를 앞두고 일부 언론과 인기 유튜버들에게 제품을 미리 줬는데 이렇게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미국 언론은 삼성전자가 판매를 연기하고 불량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예정대로 미국 시장엔 다음 주에, 한국 시장엔 다음 달 중순에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품 완성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갤럭시 폴드 디스플레이는 화면 보호막 자체가 부품인데 사용자가 이 보호막을 강제로 제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는 문제가 생긴 제품을 회수해 구체적인 고장 원인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CJ제일제당이 직원들이 자비로 자사 제품을 사서 인증 사진을 올리는 사내 행사를 했습니다. 제품들의 마트 판매 순위를 올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회사 측에서 꼭 하는 얘기는 하긴 했는데 강요는 아니라는 거죠. 직원들은 그게 아닙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CJ제일제당 직원 A씨는 석 달에 한 번꼴로 회사 제품을 산 뒤 사진을 찍어 사내 게시판에 올립니다. 우리 제품 1등 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했다는 인증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신제품이 나오거나 특정 제품이 잘 안 팔릴 때 벌어지는 사내 행사입니다. 참여했다는 인정을 받으려면 회사가 지정한 상품을 사야 합니다. 또 임직원 할인 사이트가 아닌 대형마트에서 구매했다는 영수증도 첨부해야 합니다. 마트에서 집계되는 판매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명칭은 사내 이벤트지만 참여 압박을 느끼는 직원들이 많다는 겁니다.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인사고과에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예요.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말하지도 못하겠고 답지가 느꼈어요. CJ제일제당 측은 자발적인 사내 캠페인이고 강압적으로 권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행사 때마다 각 공장, 부서 단위로 참여율이 집계돼 관리자들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말 행사 때는 14개 사업장 중 9곳, 올 3월에는 절반인 7곳이 구매율 100%를 넘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대형 마트들이 업계 최저가 전쟁에 또다시 나섰습니다. 다른 마트보다, 온라인 쇼핑업체보다 1원이라도 더 싸게 제품들을 내놓는 건데 소비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이세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인기를 끄는 비빔면이 이 대형마트에선 한 묶음에 3,490원입니다. 온라인 업체보다 50원, 경쟁마트보다 310원 쌉니다. 커피 믹스는 온라인보다 한 봉지당 2원 저렴합니다. 매주 8개 제품을 골라 2주 동안 업계 최저가로 팔기 때문입니다. 할인되면 기분 좋죠. 경쟁사가 연중 초저가를 내세운 데 대한 맞대응입니다. 매일 아침 가격을 비교해보고 1원이라도 싸게 팔겠다는 겁니다. 고객들이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격이 다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제살깎기식 할인 경쟁이 시작된 건 마트를 찾는 소비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쇼핑업체와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면서 대형마트 매출은 뚝 떨어졌습니다. 반짝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물가가 요즘에 높아져가지고 그 정도로는 체감하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와서 사는 게 몇 가지인데 8개 정도면 너무 품목도 좀 제한적인 것 같고.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틀 연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친박계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과 가짜 뉴스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홍문종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 건이 됐고 이미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는데도 태블릿 PC가 허위로 밝혀졌다는 가짜 뉴스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제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와 비교하면서입니다.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새 구호도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 정권 사람들은 아무리 고령에 질병이 있어도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 수가 있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공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의 시각에서 이번 신청의 건을 합리적으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은 아무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죄를 졌냐, 단행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파면과 처벌의 시발점이었던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제가 알기로는 끝난 걸로 아는데. 아니 뭐 그걸 법적인 판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요. 법원은 지난해 태블릿 PC 조작서를 유포한 변희재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태블릿 PC 조작서를 허위 사실로 적시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사면이 아니라 형 집행 정지를 꺼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복형 기자입니다. 친박으로 분류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면서도 사면엔 부정적입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만 어떤 잘못을 인정하는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기가 쉽습니다. 사면보다 석방이 우선입니다. 사면을 요구하면 더 이상 박 전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기대해야 한다는 점도 꼽았습니다. 하지만 형 집행정진, 무죄 주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석방 시간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만 자격이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도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한민국당 후보가 한 0.8% 가져간 게 너무 아쉽죠. 그게 저희한테만 왔어도 사실은 이번에 창원 성산도 이길 수 있었어요. 정치적 접근인 사면보다 건강 문제를 앞세운 형 집행정지가 부담이 적고 여론전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서울 구치소를 직접 찾아갈 계획인데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구치소 확인을 마친 뒤 다음 주에는 심사위원회를 꾸려 형 집행을 정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재판에 넘겼던 서울중앙지검은 곧 형 집행을 정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인데 검사와 외부 인사가 참여합니다. 외부 위원 중 1명 이상은 의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를 열기 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구치소가 작성한 건강 기록을 살피고 내부 의료진의 의견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면담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박 전 대통령 면담은 다음 주 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은 형을 계속 집행할 경우 건강이 아주 안 좋아지거나 생명이 위태로워질 경우 제한적으로 풀어줄 수 있게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건강이 이 정도 상황은 아니라는 게 그동안 법무부와 구치소의 입장이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구치소 내부 의료진뿐만 아니라 서울 성모병원 등 외부 병원을 통해서도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역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네, 어제 대만 전역을 흔들리게 만든 화롄에서의 강진 소식입니다. 지난해 초에도 지진이 나서 17명이 목숨을 잃었던 터라 불안감은 더 컸는데요. 이번에는 17명이 다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진이 나면 또 여진이 올 수도 있어서 긴장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환희 기자입니다. 표지판과 진열된 옷가지들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천장에 달린 사무실 전등도 위태롭게 움직입니다. 장제스를 기리는 중정기념관에서 열병식을 지켜보던 관람객들은 진동을 느끼고 우르르 빠져나갑니다.
현지 시간 18일 오후 1시쯤 대만 화롄현 서북쪽 8km 지점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9km입니다. 건물이 되게 많이 진짜 크게 흔들릴 정도였어요. 앞뒤로 막 이렇게 흔드는 그런 느낌? 약하게 느꼈어요. 물결이 아주 조금 있는 정도. 가정집과 상가의 유리창이 깨지고 물건이 쏟아졌습니다. 도로 한복판 아스팔트 길이 깨졌고 고층 건물들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타이베이의 한 빌딩은 옆 건물로 기울어져 긴급 대피가 이루어졌습니다. 도심 지하철과 일부 고속철도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푸젠성, 저장성 등 바다 건너편 중국 본토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고 중화권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대만 기상국은 수일 내에 규모 4에서 5 수준의 여진이 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지금 피해 상황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17명의 부상자입니다. 이번 대만 지진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고 관광지에서 돌이 떨어져서 다친 관광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교민 또 관광객 피해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성문규 기자입니다. 학교 운동장에 학생들이 가득합니다. 건물에서 줄지어 나옵니다. 점심 무렵 발생한 강진에 도심에도 놀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높은 건물에 외장 벽돌이 떨어지고 건물이 기우는 등 위급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这一栋的7楼81号7楼之一没有死伤员工都下来在公园集合这边 대만 곳곳에서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멈춰 갇혔던 시민들이 구조되는 일도 잇따랐습니다. 유명 관광지인 타이루거 협곡을 지나던 관광객 2명은 떨어지는 돌에 맞아 다쳤습니다. 대만 한국 대표부는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교민과 관광객 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교민 7천여 명이 있는 대만에는 지난 한 해 100만 명의 우리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대만에선 20년 전 규모 7.6 강진으로 2,300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평균 2년마다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십자가형 선고전에 예수가 올라갔다는 로마의 성스러운 계단, 300여 년 만에 본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6년간의 복원 작업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한 달만 더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순례객들이 계단에 입을 맞추며 무릎과 손을 짚고 올라갑니다. 28개 계단을 오르는 동안 예수의 고통을 묵상합니다. 예수가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이던 빌라도로부터 십자가형을 선고받기 위해 올라간 것으로 전해지는 성스러운 계단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6년간의 복원 작업 끝에 성스러운 계단의 원래 모습인 순백의 대리석이 일반에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1723년 교황 인도켄티우스 13세가 계단이 닳는 것을 막기 위해 나무 덮개를 씌워놨습니다. 이후 대리석 계단은 300여 년간 목재 속에 그 실제 모양을 감췄습니다. Dove i piedi dei pellegrini passando li avevano letteralmente scavati, alcuni sono consumati totalmente. 성스러운 계단은 앞으로 한 달 정도만 더 공개됩니다. 성령 강림절 6월 9일 이후엔 계단 보호를 위해 다시 나무 덮개로 씌울 예정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버닝썬의 이문호 공동대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추가 마약 투약 혐의가 추가가 됐고요. 오늘 구속 여부가 다시 한번 결정이 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이문호 대표는 오늘 영장심사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버닝썬에서 영업을 했던 중국인 여성도 영장심사를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인 여성은 일명 애나로 통합니다. A씨고요.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문호 대표와 A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당시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였고요. 이 대표의 추가 투약 혐의를 파악해서 영장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은 국제공동연구진이 태양전지 효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효율 20%는 흔히 태양전지 연구자들에게 넘기 어려운 벽으로 통합니다.
현재까지 구현한 태양전지의 최고 효율은 18%에 불과합니다. 김동회 세종대 교수는 이 같은 성과를 미국 신재생에너지연구소 등과 함께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북한군의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시험에 대해서 북한 매체가 보도를 했었습니다. 미국이 입장을 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 국방대행이 시험이 있었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탄도무기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 당국자가 북한의 사격 시험 보도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무산시킬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달 하반기에 러시아를 방문한다라고 크렘린궁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 전해드리는데요. 다만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방문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현지 언론들은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 연방대학에서 오는 24일에서 25일쯤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이후에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되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으로 대북 협력에 소극적인 중국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금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오전 미세먼지, 낮 선선, 그리고 남부 빗방울인데요. 현재 출근길 하늘이 무척 뿌였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곳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또 오늘은 낮더위가 잠시 주춤하면서 평년 기온을 밑돌며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강원 영동에는 아침까지, 남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밤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달무리인 줄 알았는데 그냥 미세먼지였다. 환기시키고 싶은데 수치가 높다며 불편해하셨고요. 앞이 안 보이고 목이 컥컥 막힌다고 괴롭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출근길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어제까지였죠. 그런데 국회는 이번에도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전자결제를 통해 제가한 뒤 이미선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고 전국은 한층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조사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긍정평가가 약 29%, 부정평가는 약 55%였습니다. 부정 여론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5일이 지난 뒤 조사된 여론조사에선 이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43.3%, 반대 여론이 44.2%로 나왔습니다. 찬성 여론이 15%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여당은 주말이 지나면 여론조사가 좋게 나올 것이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법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쪽 사람들이 비교적 호의적인 맞으면 논평을 하거나 좀 더 좋게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요. 정의당이 이미선 후보자를 부적격하다고 평가했다가 지난 15일 적격으로 평가를 번복하며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서 이름을 뺀 게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문형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만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해 이마저도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청문 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아도 문 대통령이 오늘 두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이지만 현지에서 전자결제 방식으로 임명안을 제가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등장하는 등 내부 갈등이 심각한 상태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출신들이 거의 모든 사안에서 언성을 높이며 서로를 비난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원총회는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현주 의원의 문 앞 실랑이로 시끄러웠습니다. 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학규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고 발언해 당원권이 정지된 이현주 의원이 입장을 하자 바른미래당 당직자들이 막아섭니다.
이현주는 당원권 정부에 결정됐으면 의원이 참여한 거지. 그죠? 그러다 이혜훈 의원이 도착했고 당직자들이 문을 열어주자 그 사이 이현주 의원이 입장합니다. 혼란 속에 문을 연 의원총회는 시작하자마자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아니 하지 말고 당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공개 발언 할 분 잡고 내가 뭐 손대서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공개 전환 이후에도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놓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손 대표는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이 10%가 안 되면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른정당계는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연판장까지 돌리며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손 대표의 제3지대론을 놓고도 바른정당계는 반대하지만 국민의당계는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주도해서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쳐가지고 당초 의원총회에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안을 신속 처리한 건, 즉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총회 도중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중지안을 거부하는 발언이 알려졌습니다. 말로 한 사람은 합의됐다 그러고 한 사람은 합의한 적이 없다 그러고 이런 상태에서 바른미래당이 바보같이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건 이거는. 결국 의원총회는 갈등만 또렷하게 드러낸 채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손학규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 등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끝내 무산된 이미선,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임명을 강행하면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 이슈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른미래당 어제 3시간 30분 동안이나 의원총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결론도 없었고 갈등만 더 깊어진 모양새입니다. 맞습니다. 명분도 없었고 결론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명분은 처음에 패스트트랙 등 여야 합의안을 이제 의총에서 결의한다는 거였는데요. 이 중간에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반대하는 입장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실은 왜 모인 것이냐 물음표가 찍혀버렸습니다. 오히려 당 내에 지금 뭐 분당이냐 아니냐 하는 갈등만 강하게 노출이 됐고요.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네, 의원총회가 시작도 되기 전에 문 앞에서 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원권이 정지됐잖아요. 이현주 의원이 의원총회 들어가려고 하니까 당직자들이 막아섰던 건데 이현주 의원, 나 국회의원이야. 뭐 이런 반말도 하고요. 존댓말도 섞어가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찌 보면 좀 자기 존재감을 과도하게 표현하려는 노이즈 마케팅이다. 관심을 끄는 데는 이제 성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4.3 재보선 과정에 손학규 당대표를 향해서 뭐 찌질하다, 수치스럽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당원권 1년 정지가 징계가 결정된 겁니다. 그럼 현재 당원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국회의원이긴 해요. 맞아요. 하지만 현재는 이제 바른미래당의 당원으로서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의총장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당직자가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혜훈 의원이 들어가는 과정에 어찌 보면 먼저 밀고 들어가서 발언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당내에서 징계 결정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도 지금 오늘 뭔가 5.18 망언이라든가 세월호에서 정말 또 드러났던 그런 막말 발언들 뭐 징계위를 연다고 하는데요. 징계를 해도 의원이 따르지 않으면 그 당에 영이 서지 않는 모습이었다. 역시 해당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책임 문제를 놓고 손학규 대표의 뭐 사퇴를 요구하는 측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측도 있습니다.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이렇게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바른정당 개, 국민의당 개, 다른 말로 하면 뭐 유승민 개와 안철수 개 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손학규 대표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사퇴 요구가 양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당계에서도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오히려 바른정당계에서는 하태경 의원을 중심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연판장이 돌고 있고 현직 의원은 아닙니다만 이준석 최고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고 지금 이제 이상한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손학규 대표가 돌파구를 제안을 했죠. 추석까지 두 자릿수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했지만 추석까지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당장 이 4월 국면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오늘 저 4.19 59주년이기 때문에 이 5당 대표 모두 다 이제 그 묘지 참배가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오늘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제3지대 신당 창당론, 네. 뭐 다른 말로는 빅텐트론 뭐 이렇게 맞습니다. 표현도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방향이 다릅니다. 유승민 의원이 어제도 그런 발언을 했죠. 의총 왜 하는 거냐 이런 성토도 하면서 결국은 개혁 보수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유승민계 의원들은 지금 이게 이 손학규 대표가 추진하는 방향 혹은 국민의당 개가 어찌 보면은 국민의당 어게인일 수도 있지만 호남신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지상욱 의원도 이제 그런 발언을 쏟아냈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방향으로의 제3지대 신당 창당이냐, 도대체 제3지대가 어디냐, 이게 지금 모호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 국민의당으로 세력을 확대하는데 바른정당계까지 함께 가면 좋지만 지금 개혁보수에서 중도 진보까지로 이 넓은 스펙트럼을 과연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이 장악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소환론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조기 이제 귀국론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이런 비아냥이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창당 전문가고 어찌 보면은 이 손학규 현 대표는 사퇴 전문가인데 통합은 어디 있는가? 아하. 이 부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얘기도 해보죠. 이명박 전 대통령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고요. 네. 김경수 경남지사도 일반 보석으로 풀려나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요구하는 목소리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네. 또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 구침받게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소위 장외 태극기 부대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여기는 아까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가짜 뉴스까지 섞여 있는데요. 태블릿 PC는 조작 증거다. 그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네. 근데 전략이 좀 바뀌었어요. 사면 요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에 의해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고 네. 쉽지 않아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죄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지만 특별히 좀 정치적인 이유로 나를 풀어주십시오가 사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사면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아까 김진태 의원의 발언도 나왔고요. 그렇다면 석방은 해야겠는데 사면이 아니라면 형 집행정지밖에 없다. 형 집행정지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건강의 문제가 악화돼 있다든가 외부 병원에 부득이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하는 경우에 이제 가능하고요. 네. 지금 보석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마지막 대법원 3심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현재는 기결수 입장이 됐거든요. 3심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기결수일까? 이미 공천 문제 관련해서 이 정치적인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2년형은 확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속 만료 기간은 끝났고요. 이제는 기결수 상황으로 형을 살고 있는 과정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미결수에게 적용되는 보석은 해당도 안 되고 기결수 상황에서 형 집행정지도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평론가께서는 검찰이 다음 주에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텐데 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가능성은 겁니까?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할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 전국이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순방 마치셨고요.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데 자, 오늘 전자결제로 임명 강행할 것은 거의 확실시돼 네. 보입니다. 이미선 이 후보자에 대해서 지난 11일,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여론조사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는데 주말을 또 거치면서 정의당의 입장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데스노트에서 이름을 빼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찬반 여론은 팽팽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별다른 수는 없다. 지금 헌법재판관 두 분이 어제 이 임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두 명의 임기를 시작하겠다라는 의미의 이제 임명 시작인데 이 결과는 4월 국회는 물 건너갔다. 5월도 아마 국회는 금랭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총선 전쟁의 시발점이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임명 찬반 여부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올 들어서 국회는 계속해서 개점 시업 상태로 맞습니다.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틀 전 보석으로 석방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라며 도정과 재판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표현을 쓰면서 보석 결정을 계속해서 비판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법정 구속된 이후 78일 만에 출근길. 경남도청으로 돌아온 김경수 지사는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경남도민들께 그동안 도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경남도정을 하나하나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근 직후 현안을 보고받고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것이 위기인데 경남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후엔 진주 흉기난동 피해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고 오늘은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야권은 김 지사의 보석 석방 결정에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며 드루킹 재특검까지 요구했고 바른미래당도 사법 포기 선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경남 창원과 서울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될 김 지사는 당분간 도정에 집중하며 향후 항소심 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캐나다에 외유성 연수를 가서 폭력을 휘두르고 각종 추태를 부린 경북 예천군 의회 의원 2명이 제명을 당했죠. 그런데 제명을 당한 이들 전직 의원 2명이 억울하다며 제명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어제 첫 심리가 열렸는데 국민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며 분노했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종철, 권도식 전 경북 예천군 의원은 제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못 기다리겠고 당장 의원직을 되찾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열린 첫 심리에 두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억울하다는 입장만 전했습니다. 군의회 측은 밖에 붙어있던 대형 현수막과 안쪽에 붙인 군민들의 메시지를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의회 모습은 말끔해졌지만 지금까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임시회를 여는데 제명을 결정한 이후 처음 여는 겁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한 달에 270만 원가량의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갔습니다. 국민들은 무능함을 넘어 뻔뻔한 의회라고 비난합니다. 선거 1년이 지나는 7월이 되면 주민 소환을 할 수 있는데 의원 전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과 국민에게 실망을 시켜놓고 무책임하고 참 염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는 사과해놓고 뒤에서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하는 의원들을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군의회 홈페이지에도 부끄러운 줄 알아라는 취지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 8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쓰는 안전모와 간부들이 쓰는 안전모가 어떻게 다른지 중국의 한 노동자가 고발을 했는데요. 사람의 안전에도 등급이 있는 거냐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안전모를 서로 부딪힙니다. 노란색은 일반 노동자용, 빨간색은 간부용입니다. 빨간색 안전모는 멀쩡하지만 노란색은 박개지듯 산산조각이 납니다. 농촌 출신 노동자인 농민공 더우 씨가 올린 영상입니다. 관영신화통신은 도매시장에서 노란 안전모가 5위안, 우리 돈 850원 아래로 팔린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사장 관계자는 이윤을 남기려면 공구나 보호장구를 불량으로 충당해 원가를 절감한다고 실토했습니다. 무허가 업체에서 위조한 안전검증 딱지를 붙인 불량 안전모를 대량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박살난 안전모에 중국 네티즌들은 어떻게 사람 안전에 등급이 있을 수 있느냐며 폭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고에 나서면서 불량 안전모는 교체됐다고 중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220만 번 넘는 조회수를 보이던 안전모 실험 영상은 돌연 삭제됐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이어서 해외 사건 사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에서는 한 쇼핑몰에서 불이 났는데 시민들이 빠르게 대처를 해서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검은 연기가 자욱한 쇼핑몰 모습입니다. 이곳에 있는 음식점 한 곳에 오래된 냄비에서 불이 시작이 됐는데요. 고객들이 나섰습니다. 매장 안에 있던 소화기 또 소방용 호스를 곧바로 꺼내서 불을 끄면서 불이 더 번지는 걸 막았습니다. 소방대도 이런 활약을 인정을 했습니다. 연기를 마신 한 명만 병원으로 옮겨졌고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영국인 다이버가 수중 동굴에 갇혔다가 구조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다이버가 지난해 전 세계에 감동을 줬었죠. 이 모습입니다. 태국에서 소년들을 구조하는데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잃은 동굴 안에서 천만다행으로 에어포켓,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하루가 넘게 이곳에서 버텼습니다. 함께 동굴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동료 다이버들이 신고를 해서 9.11에 구조가 된 이 다이버, 현재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한 마을에서 발견이 된 북극곰 한 마리입니다. 살고 있던 곳에서 700km가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얼마나 먹이를 먹지 못했는지 비쩍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지금 곰을 돌보고 있는데요. 안정을 되찾으면 진정제를 투입해서 이 곰을 원래 살던 곳으로 데려갈 예정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이 핸드볼 코리아리그 챔피언 결정전 우승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유은희와 골키퍼 주희의 선방 속에 SK 슈가 글레이더즈를 24대 20으로 눌렀습니다. 앞으로 열리는 이 3차전 가운데 한 번만 더 이기면 우승할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열린 건강기능식품 대상 시상식에서 광동생활건강의 관절통치 호락을 포함해 3개 제품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종근당 건강의 락토핏 등 8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조용현 고려대 명예교수는 올해는 국산 원료를 이용해 자체 연구를 거친 제품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변화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오전 중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오후 들어 보통 수준 회복하겠고요. 연일 이어지던 낮더위도 오늘 평년 기온 밑돌며 잠시 해소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아침까지, 남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뿌연 하늘에 곳곳 안개까지 짙은데요.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등지에서 가시거리 500m 안팎으로 짧아져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전주 21도, 대구 16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북한도 평양이 19도, 함흥이 16도로 우리나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서 평년 수준으로 포근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의 가족이 참극이 발생하기 2주 전 안인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만 거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인득은 지난달 도로에서 둔기를 들고 소란을 피웠고 가족들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힘들다며 거절했습니다. 안인득은 그동안 수차례 폭력적인 이상 행동을 보였지만 정신질환 기록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단이 사기 등 3개 혐의와 5가지 범죄 사실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격 체포가 돼서 고강도 조사를 받은 윤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미선,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해온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면서 정국은 한층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으로 보수공사를 위해 설치된 장치에서의 전기 과부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성당 복구 기간인 5년 동안 가톨릭 신자와 관광객들을 맞이할 임시 성당을 짓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